그래서 이 사탕수수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탕수수는 여러 가지 기원 논쟁이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인도 발생설도 있고 이 작물이, 그다음에 뉴기니 발생설도 있고 중국 발생설도 있지만 이 중에 가장 유력하고 통상적으로 주류 의견이라는 게 뉴기니 발생설입니다. 그 뉴기니에 있었던 사탕수수가 인류가 이동을 함에 따라 가지고서는 같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00년 전 뉴기니에서 이 바다를 건너서, 이거는 이제 사람이 가면서 이동을 하면서 뭐 뗏목이든 뭐든 타고 가면서 사탕수수를 가져간 거겠죠. 이 포유동물인 인간은 단맛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아니라 원숭이도 좋아하고요, 침팬지도 좋아하고요, 고릴라도 좋아하고요. 이 포유동물의 특징, 곰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벌꿀 이렇게 손으로 잡히는 다큐 같은 것들을 봤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뉴기니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던 작물을 바다를 건너 동남아시아로 갔고요. 이게 중국으로 간 거는 한 20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간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동남아에 있었던 것들이 500년경에 페르시아로 가고, 뒤에 지도로 아마 옆에 나올 겁니다. 6,000년 전 뉴기니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인류들이 있었습니다. 이 인류들과 함께 사탕수수가 건너가게 됐습니다. 동남아시아인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품종들이 있어요. 사탕수수 품종이 이제 토양과 기후에 따라서 적응을 하느라고 굉장히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인 200여 년경 중국으로 넘어갔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는 500년경에 중국보다 더 먼저 건너간 게 이제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800년경에 지중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300년 무렵쯤 되면 이슬람 문화가 스페인 남부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스페인 남부로도 이 사탕수수가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노예노동으로서 설탕을 먹기 위한 그 플랜테이션, 작은 플랜테이션 같은 것들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게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으니까, 이쪽이 아니라 그 대서양과 가까운 카나리아 제도라든지 포르투갈령 마데이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설탕의 이동을 왜 보냐 하면은 자연 환경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그리고 이 설탕을 단맛을 얼만큼 취할 수 있는 그거의 접근성에 따라 가지고 설탕이라고 하는 것들이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용도가 달라집니다.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는 이 단맛이 필수품입니다. 여러분 인도 요리 좋아하시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필수품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간장, 소금 이거와 마찬가지로 설탕은 굉장히 필수품이고요. 온대나 한대 지역에서는 이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설탕은 음식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모든 지역이 아니라 온대 지역이나 한대 지역에서 이 설탕은 음식이 아니라 약재로 취급을 했습니다. 보통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여러분들 유럽의 박물관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데도 이제 와서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설탕 공예품이 있죠. 설탕은 금 공예 뭐 이런 거, 보석 공예와 같이 이렇게 아주 잘 해가지고 전시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그런 과시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귀한 약재였다는 거를, 물론 이거는 모든 지역이 아니라 온대 지역이나 한대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됐던 게 이제 판도가 바뀌는 것들이 바로 1492년 신대륙 항로를 발견하면서
콜럼버스의 신대륙 항로를 발견하면서부터 더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재배를 하는, 그리고 거기서 데운 것들을 어디 유럽 지역으로 도로 가져가는 그런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아주 거대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처음에 이 신대륙 중에서도 가장 먼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사탕수수는 원래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 잘 재배하기 때문에 그 지후에 적합한 데가 서인도 제도나 아니면은 중남미의 조금 이렇게 적도에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는 브라질 당시대라고 할 정도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설탕에 대한 이 권력,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서 일했던 노동력들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아프리카 대륙에서 강제 이주시킨 그런 노예들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19세기가 되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주도하던 거에서 영국, 프랑스가 이제 세계 신대륙에 있는 거를 주도를 하면서 서인도 제도, 마다가스카르, 쿠바, 자바,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또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한 섬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자바 섬에서 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대규모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민지로 삼은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서 재배된 설탕은 유럽으로 가가지고 이제는 설탕이 드디어 약재가 아니라 음식으로 전환됩니다. 물론 이 음식도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럽의 귀족들의 사치한 음식으로 전환됩니다. 이게 16세기 정도부터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흔히 사치와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부의 척도로서 내가 얼마나 설탕을 자유자재로, 물론 이거는 향신료하고도 흡사한데요. 여러분 흔히 아는 육두구라든지 후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대륙 항로 발견의 동기가 된 것처럼 설탕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음식과 결합이 되어 가느냐 하는 것들은 설탕에 자기가 아주 친숙한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다 설탕을 넣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음식이 있어요. 신대륙에서 나오는 새로운 음식, 즉 코코아라든지 커피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 옥수수 이런 것들은 다 신대륙에서 자생했던 작물인데 이런 것들이 유럽으로 오면서 이렇게 어떻게 먹지?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섞어보는데 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자기네들에서 이 설탕을 거기다가 섞어서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 여전히 음식은 음식이지만 어떤 음식이냐 하면 귀족들의 사치한 음식이었고요. 이거는 무역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많이 중고등학교 교과서나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듯이 삼강무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가 아메리카에 가고 그 대신에 아프리카에 있는 추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면직물, 유리구슬, 총기 이런 것들을 주고 유럽에서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노예를 사용을 해서 설탕이나 담배나 면화나 카카오나 럼주나 이런 열대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들이 바로 이 삼강무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00만 명이 강제 이주를 했는데 도중에 400만 명,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그러고요. 이동하는 도중에 사망을 했다고 그러고,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일단 노예로 와서 잡히고 나서 한 7년 내외밖에 안 됐다고 하는 아주 격렬한 노동들, 아주 극심하고 노동 강도가 센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탕수수는 그런데 근대화라고 얘기하는 거랑도 정치적으로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탕수수는 정치적인 민주주의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근대 민주정이라든지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얘기를 할 때 프랑스 혁명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은 이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인만이 아니라 다른 식민지에서도 환호를 했어요. 야, 우리도 이제 드디어 자유가 되겠구나. 야, 우리도 이제 평등해지는 거야 라고 했지만
그거는 식민지인들의 생각이고 이건 프랑스 혁명의 이런 이념들은 프랑스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인 세례를 받은 식민지인, 특히 이 프랑스령 서인도에서 쿠바만큼 커다란 섬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사탕수수를 재배하기에 아주 적합한 기후여서 그 당시 유럽의 설탕의 절반, 2분의 1이나 공급했던 생도밍고 섬에서 노예들이 봉기를 했습니다. 당시 생도밍고 섬에 있던 노예들이 10여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노예들이 봉기를 하니까 자, 프랑스 혁명이 일단 그 루이 16세 황제를 몰아내고 국민 정부를 수립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러다 보니 프랑스 국민공회에서는 모든 식민지에서 노예제를 폐지하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도밍고에서도 노예제가 폐지된 거죠. 근데 그로부터 8년 뒤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고 나서는 노예제를 다시 부활하겠다. 그러면서 생도밍고 섬에 프랑스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그 결과로 1804년에 생도밍고 섬은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아이티, 최빈국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아이티 이 생도밍고 섬은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한다고 다른 작물은 모두 심지를 않고 폐허화시킨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을 했지만 사실상 따로 재배할 작물도 없고 거기다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오늘날 21세기까지도 최빈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IT 독립하고 보듯이 이 사탕수수는 어떻게 보면 신대륙에서의 노예들이 노예제에 대한 부당한 것들을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구 각국이 노예제를 폐지하기 시작한 거는 프랑스는 1848년이나 되어서야 한 40년이 넘죠. 한 40, 50년 뒤에서나야 노예제가 폐지가 됐고요. 영국이 가장 먼저 폐지를 했습니다. 영국은 일찌감치 1807년에 이 생도밍고 섬에서 일어나는 그 노예제들의 반기를 보면서 영국은 선제적으로 1807년에 노예무역을 폐지했고 1833년에는 노예제도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807년에 노예 무역을 폐지했다는 건 노예제 자체를 폐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진일보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진일보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이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알듯이 남북전쟁을 통해 가지고서는 노예제가 폐지된 게 1865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예제도는 유럽에서 18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노예제가 폐지됐지만 노예제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사라졌냐? 그건 아니에요.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의 경영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아주 저임금으로 노예만큼이나 박한 그런 저임금 노동자로 대량 들어온 게 우리 쿠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쿠바나 아니면 하와이 아니면 조선인들도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사진에서 나왔듯이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은 노동력 자체는 노예제지만 어떻게 보면 이 중간 과도기적인 것들이 같이 겹쳐져 있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착집이 된 것들을 정제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농공업화가 일어났고요. 대량 생산을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48시간 이내에 빨리 잘라라든지 착집을 빨리 하라든지 분쇄를 하라든지 이런 시간 규율하고도 연관되어 있고요. 자, 분업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착집을 한다든지 가열을 해가지고 증발시키는 과정에서 기능공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으로 단맛을 좋아하는 본능을 가진 어떤 포유동물인 인간이 단맛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대량 경작할 수 있는 사탕수수 농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설탕의 경쟁작물인 사탕무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타나서 근대화, 산업화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